주로 이번 학기에는 플랜트 인퍼먼트 갖고 강의를 할 건데요. 요거 하고 중간중간에 다른 자료들 좀 섞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플랜트 인퍼먼트에서 1장, 2장은 어디 가느냐? 1장, 2장은 자기 책, 이 책 훌륭하다는 광고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은 3장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은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식물 생장의 힘을 시작적으로 접근한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환경을 제어할 수도 있지만 작물 관리라고 했죠. 작물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식물은 인간이나 동물과 다르게 식물은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물의 자연 능력을 최대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우리가 이제 식물이 자연적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환경을 극복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책에서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균형에 대한 존중 없이 식물 태장을 조정 또는 교정하면 할수록 더 교란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온도가 낮다고 해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고 해서 환기를 더 시킨다든가 아니면 습도가 높다고 해서 환기를 더 시키거나 이럴 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규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든 것은 바로 규정이다. 그래서 규정은 어떤 규정이느냐?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6가지 규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식물 내부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물리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생리학적으로 관찰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균형을 위해서는 우리가 식물을 생리학적 대상으로 보고 생물학적 대상으로 보지만 물리학적 대상으로 본다. 물리학적 대상이란 뭘까요? 바로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에너지 증산이라든가 체온이 올라가는 것들, 환기 같은 것들은 바로 물리적 대상으로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 이것들이요.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식물을 생리학적으로 관찰했지만 지금 물리학적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 이번 수업의 시간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할 내용들의 주가 되겠다는 거겠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과거 증산 모델과 생장 모델을 결합해서 결론 방식으로 내부 식물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식물은 생리학적 접근만으로 다양한 온실림 조건에서 생장을 최적화하는 데는 필요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생존과 생장을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온실의 균형을, 그러니까 작물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존 방법하고 다른 게 이 책에서는요. 식물의 에너지 균형, 물 균형, 동화 균형이 특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내부의 생리학적 프로세스와 식물 주변의 물리적 연결고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물리적 연결고리가 어딜까요? 식물이 주변 환경과 식물을 연결하는 바로 연결고리가 뭘까요? 가로치고 기공. 그러니까 식물체하고 외부 환경하고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기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공에서 볼게요. 기공으로 뭐가 와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식물체 내에서 바로 증산돼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바로 이 기공에서 뭐가 또 일어나요? 광합성이 되죠.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외부 식물체 주변의 환경들과 식물의 내부적 환경들이 연결된 고리가 바로 연결적 고리가 바로 기공이라는 거고요. 이런 프로세스에서 작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데 역할을 분석하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한쪽에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다른 쪽에 무언가를 제거해서 이룬다. 여기서 이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물이 시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식물이 증산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물을 너무 많이 증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추가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차광을 통해서 뭐래요? 식물의 증산량을 햇빛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우리가 식물이 시드는 걸 막을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거해준다는 건 뭘까요? 이게 제거해준다는 건 뭐냐면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파리를 제거하면은 식물이 수분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뭐예요? 식물의 증산량을 잎을 제거함으로써 식물의 증산량을 줄여준 거죠. 그래서 차광을 통해서 햇빛량을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잎을 땀으로써 증산량을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광도 하고 잎을 따서 빛의 양도 줄여주고 증산량도 줄여줄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규정을 이룬다고 해요. 이것들이요. 규정 깨졌을 때는. 바로 우리가 그 식물의 여러 가지 위해서 식물 균형의 모니터를 제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대공을 위해서 6가지 관련된 균형의 새로운 통상력을 만든다. 바로 식물의 에너지 균형이 있고요. 식물의 수분 균형이 있고 식물의 동화산물의 균형이 있고 온실의 에너지 균형이 있고 온실의 수분 균형, 온실의 CO2 균형이 있어요. 그러면 식물의 에너지 균형과 식물의 수분 균형은 서로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죠? 식물의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는 광이 들어온 만큼 증발하거나 바깥으로 열을 빼내지 않으면은 식물체가 고온에서 죽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식물은 반드시 들어온 만큼 에너지를 바깥으로 배출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랑 붙어 있냐? 바로 식물의 수분 균형. 바로 증산을 통해서 다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식물의 수분 균형은 바로 식물의 에너지 균형과 서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래서 에너지 균형은 식물의 수분 균형 붙어 있고요. 그러면 식물의 수분 균형, 그 에너지 균형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에너지를 충분히 밖으로 배출할 수 없으면은 뭐래요? 차광을 해서 에너지를 못 받게 막아버리겠죠. 이들을. 반면에 에너지 균형을 하는데 내가 식물체가 보니까 밖에 추워서 뺏기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가 난방을 통해서 식물체한테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요. 식물의 수분 균형은 식물체가 흡수한 물과 나가는 균형에 맞춰주는 건데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 만약에 식물의 수분 균형이 깨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흡수하는 물에 비해서 증발하는 양이 적다. 그럼 뭐가 생겨요 그때? 1학기 내내 얘기했죠.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결로를 얘기했고 그 다음 뭐예요? 일행을 얘기했죠. 수분 균형이 깨졌을 때 흡수하는 물에 비해서 증발되는 양이 적을 때 바로 일행이 발생한다고 했죠. 균형이 깨진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통제할 때 결로와 일행이 생기지 않게 통제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수분 균형이 깨졌는데 예를 들어서 식물체가 증산량에 비해서 물을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내가 식물체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뭘 해요? 수경재배에서는 이씨를 높이고 함수량을 떨어뜨려서 식물체가 물을 덜 맞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증산량을 줄여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산량이 적으면 어때요? 우리가 국부난방이라서 이파리 주변을 난방하거나 유동팬을 돌아서 유동을 시킴으로써 식물체가 보다 증산을 많이 만들게 해서 우리가 일행이 생기지 않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균형이 깨졌을 때 들어오는 물이 나가는 물보다 많으면은 일행이 나오고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으면은 식물이 시든다고 했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식물의 동화산물의 균형은 또 뭘까요? 내가 광합성을 했는데 광합성 양보다 사용한 양이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식물이 서서히 죽어가겠죠. 바로 이거는 광과 온도가 붙어 있겠죠. 광하고 뭐가 왜 붙어 있어요? 광은 광합성이고 온도는 뭐예요? 호흡량 관련 있죠. 광합성 양에 비해서 호흡량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호흡량을 줄여줘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광이라는 것은 맞을수록 좋나요? 한 1700에서 1800줄 정도 이상 들어오는 광들은 해로운 광이랬죠. 식물체 체온을 높여요. 뭘 체온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호흡량을 늘려준다는 거죠. 호흡량을 늘려주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러면은 1800에서 1700에서 1800줄만 필요한데 3000줄이 들어가면 차광을 통해서 1200을 없애버리면은 식물체의 체온이 낮아짐에 따라 뭐가 돼요? 호흡량이 줄어들겠죠. 호흡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광합성 사물의 사용이 줄어들고 광합성 양에 비해서 호흡량이 줄어드니 뭐가 돼요? 식물체가 양분의 규정이 광합성 양분의 규정이 그래서 만들어지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운영할 때 헛된 쓰는 거, 난방하는 거, 그다음 물 주는 거 이것들이 바로 식물의 수분 균형과 에너지 균형을 맞출 때 사용되고 또 동화산물의 균형을 맞출 때 사용된다. 온실의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이 있어요. 온실의 에너지 균형은 뭘까요? 온실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에너지에 비해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많을 때는 온실이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반대로 온실의 나가는 에너지가 많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온실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에너지 균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온실에서 비닐 온실이에요. 비닐 플라스틱 그린하우스인데 여기다가 문을 밀폐시켰어요. 그리고 햇빛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나요? 언제가 멈춰요. 왜 멈출까요? 균형이 맞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온실의 에너지 균형이 맞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온실에서 에너지를 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다? 환기를 통한 방법이 있어요. 환기. 제일 많은 거죠. 환기를 통한 방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균형 중에서 에너지를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환기를 통한 게 제일 많고요.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켜서 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 환기가 제일 크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환기를 통한 에너지 균형을 맞출 때 여기서 하나가 있죠. 내외부의 에너지가 크면은 예를 들어 바깥의 에너지 작고 내부가 커요. 그러면은 어때요? 맞추기가 쉬워요. 바깥에 놓고 안에 높아요. 그러면 어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은 공기 교환이라는 거는
내가 1立方미터의 공기가 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1立方미터 요게 100이고 요게 50이야. 한번 교체가 되면은 50kJ만큼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100kJ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내외부의 에너지가 차가 크면은 환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밖으로 빼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높게 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좋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높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습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의 습도가 낮에는 80%까지 갔으면 좋겠어. 왜요? 똑같은 30도인데 하나는 50%인 상태에서의 30도와 80%인 상태에서 30도는 누가 에너지가 높아요? 80%가 습도가 80% 습도가 에너지 높죠. 그럼 80% 습도에서 30도가 외부와 공기를 한번 교환하게 되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빼기 때문에 온실을 통제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간에 온도가 높은 시절에는 우리가 온실의 습도를 한낮에는 높이고 싶다 이거예요. 왜 높이냐? 온실의 에너지를 높여서 바깥의 에너지를 교환하게 되면은 더 적은 환기량으로도 충분히 온실의 흔히 말하는 온실의 에너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가 내 온실의 공기가 건조해요. 그럼 외부랑 에너지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가 습이 적으니 뭐가 높아야 돼요? 현열이 높아야죠. 그러니까 그 엔탈피가 높은데 엔탈피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됐잖아요. 현열과 잠열이 있는데 습도가 높으면 잠열이 높은 거고 습도가 낮으면 현열이 높은 건데 이 현열이 높아야 작은 잠열과 서로 합쳐서 외부로 왔다 갔다 할 때 더 한 번에 그러니까 현열이 높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온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습도가 높은 온실과 낮은 온실은 온실로 들어오는 햇빛 양은 같나요, 다른가요? 같죠. 네. 투광성이 같다고 하면은 1000W에서 만약에 1000W 광량이 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800W가 700W가 들어온다고 하면요. 습도가 80%인 온실과 50%인 온실은 어때요? 사실상 들어오는 에너지가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80%짜리는 어때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한 번 교환을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온실의 습도를 높이는 것이 강광기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강광기라는 건 결국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내가 습도가 높아짐으로써 온실의 에너지를 통제하기 쉽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그 한번 얘기했었죠. 카타르가 온실 재배가 더 좋아요. 필리핀이 좋아요. 온실 통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타르가 더 쉽다고 그랬죠. 왜요? 온도가 높아도 외부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내부의 높은 에너지와 바깥의 작은 낮은 에너지를 서로 교환시켜버리면 온실을 통제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필리핀은 외부의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과체력값 누가 비싸다고 했어요? 필리핀보다 카타르보다 필리핀이 더 비싸다고 그랬죠. 이것들이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온실의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죠. 근데 온실의 에너지 균형은 바로 온실의 수분 균형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온실에서 이제 수분 균형이라는 거는 식물이 증산하는 것들, 공기 중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에너지 균형이 이제 수분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분이 공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분이 공급되는데 이 수분이 바깥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시간당 이 온실에다가 10리터의 물을 집어넣는데 100리터의 물을 집어넣는데 나가는 게 105리터야. 그러면 온실의 습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겠죠. 들어오는 게 100리터인데 나가는 게 95면은 계속해서 습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온실의 수분 균형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 왜냐면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아까 물이 공기보다 가볍다고 그랬죠. 창을 열면은 무조건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에너지 균형과 온실의 수분 균형이 서로 붙어있다. 왜 수분이 붙어있냐면은 일단은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의 습도가 높아야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가 쉽다고 그랬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온실의 CO2 균형. 이 CO2라는 거는 광합성에 꼭 필요한 물질이죠. CO2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이 CO2는요. 우리가 공급하는 방식이 크게 그냥 딱 나누면은 일단은 창을 닫은 상태에서 내가 인공적으로 CO2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연계에 있는 400ppm CO2가 안으로 들어온 방법이 있죠. 그래서 CO2라는 거는 우리가 CO2 규정은 내가 식물체가 흡수하는 CO2만큼 공급되지 않으면은 온실의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CO2 균형이라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CO2와 내가 인공적으로 공급하는 CO2의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식물을 이제 식물 GP라는 게 식물 강화 농법이거든요. 식물의 GP라고 하고 써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식물체를 식물 스스로 강화 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GP라는 게 식물을 키울 때, 작물을 키울 때, 원예작물을 키울 때 요즘 최근 가장 핫한 재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가 안정적인 식물 균형과 식물체 구화. 첫 번째, 두 번째 맞는 얘기죠. 균형이라는 거죠. 식물의 균형. 안정적인 식물 균형과 식물체 구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 식물의 건강과 회복 효과가. 이건 뭐냐면은 내가 그 여름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내가 7월 1일 날, 그러니까 6월 5일 날 정식을 해서 여름을 통과하려고 해요. 중부지방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은 실패할까요? 통과할까요? 거의 일반적으로 실패를. 왜 실패를 하냐면은 바로 식물의 건강과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6월 달에 정식하고 과를 다루는 데에서 장마철을 통과하면 어때요? 광합성을 거의 못하죠. 근데 온도가 높아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식물체가 자기가 갖고 있던 양분을 소모함으로써 건강력과 회복, 건강함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7월 장마가 끝나고 8월에 갑자기 고온이 되거나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회복력이 떨어져서요 식물체가 망가지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 밥에 이 플란트 그러니까 GP 재배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식물의 건강과 회복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다음 우리가 재배 관리는 우리 GP 기반 재배 관리는 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다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보다 높은 재배 안전성. 그러니까 여기다 안전성이라는 거는 환경이 불량하고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다. 재배 안정성이라는 거죠. 내가 최소 수확량을 획득해야지만이 내가 안정적으로 수도가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7, 8월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평상시에 9월, 10월 달에 내가 3,000평 용실에서 10월 달 가면은 보통 50톤 따던 사람이 10월 달에 내가 80톤을 땄어요. 그러면은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80톤을 땄잖아요. 다른 사람은 50톤밖에 못 땄어요. 예, 40톤을 땄고 원래 50톤을 따는데 40톤을 땄고 어떤 사람들은 20톤밖에 못 땄어요. 그럼 나는 내가 식물체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40톤을 따게 되면은 20톤 했던 사람에 비해서 보다 재배적 안전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다 많은 수확과 품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요. 적은 에너지 소비. 지금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재배 트렌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느냐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우리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GP 식물 재배 강화법이라는 거는 보다 이게 건강과 회복력을 강화시키면은 우리가 보다 적은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는 온실 안에가 약간 거칠겨지러지기도 하고 조금 더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적은 화학물질이라는 건 농약을 적게 사용한다는 거고 낮은 CO2는 바로 에너지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CO2를 적게 사용하고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 또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난방에너지 적게 사용하지만 두 번째가 탄산시비 자체도 적게 사용할 수 있다. 옛날보다 우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면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 엽 온도죠. 여본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CO2의 농도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과거하고 달라진 게 보면은 과거에는요 20도에서 22, 3도가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자료들에 의하면요 약 32도에서 자라요. 32도죠.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탄산가스가 1000ppm이죠. 얘는 몇 ppm? 350이죠. 자연계인 탄산가스 농도에서는 21도에서 22, 3도가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하지만 1000ppm으로 올라가면은 약 32, 3도에서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하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죠? 두 가지 냈어요. 뭐 어떤 관점에서 봤어요? 이거는 CO2와 온도만 얘기했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광과 습도는 어떻다? 부족하지 않다. 개념. 여기서 뭐예요? 온도와 탄산가스만 갖고 얘기했죠. 딱. 나머지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광과 습도는 빠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뭐 아무튼 두 가지 관점에서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봤을 때는 약 32도 정도가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태까지 아까 온도 관련해서 얘기했었죠. 온도가 빠르면 온도가 22도, 23도가 되면 평균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럼 여기서 광합성을 볼게요. 여기 22도가 돼요. 22, 3도가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18도로 갈게요. 광합성 차이가 얼마큼 나요? 5% 밖에 차이 안 나죠? 18도하고 22도하고. 그러면은 성장 속도는 어땠어요? 이 18도하고 22도가 거의 꽃배기 차이 났죠? 그 개화 속도가 거의 아까 뭐 18도 같은 경우에는 한 0.6, 0.78주마다 하나방에 폈는데 22, 3도가 되면 어땠어요? 거의 0. 그러니까 거꾸로 1.2주만 하나방에 폈는데 그 온도가 22, 3도가 되면 어땠어요? 0. 그러니까 6일에 한 번씩 폈죠, 꽃이. 6일에 한 번씩 폈어요. 그 뭐냐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조건에서 보게 되면은 광합성 속도는 22, 3도가 높긴 하지만 성장 속도는 아까 보면 차이가 컸잖아요. 그 얘기는 18도로 맞춰놓고 다른 조건이 맞다고 하면 어때요? 뚱뚱해진다는 얘기죠. 나무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21일로도 관련한 것보다. 이런 얘기도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이 GP 관리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습도, 여기는 광과 또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빛과 CO2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 지금 룩스라는 단위를 지금 쓰진 않아요. 옛날에 룩스 썼다 지금 와트나 파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그래프는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룩스로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쓸 때는 와트하고 파를 주로 써야 되는데 왜냐면 룩스는 휘도 개념이고 식물의 광합성이나 에너지만 할 때는 와트와 파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그 룩수가 높을수록 어때요? 탄산가스의 농도가 높아져야 되고요. 이 룩수가 낮아져 광이 약해짐에 따라서 탄산가스의 농도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광이 없는 상태에서 CO2를 높게 두면 어떻게 돼요? 낭비가 되죠. 광과 CO2는 서로 붙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CO2가 광이 없는 낮은 상태에서 CO2가 공급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CO2가 손실이 발생하죠. 그럼 비용의 추가적인 발생이 발생하게 돼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뭐만 봤어요? 단지 CO2와 광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온도와 습도가 또 빠졌죠. 이것들은. 하나 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환경 말고 식물이 빠졌죠. 식물 자체가 빠졌어요. 식물 자체가. 식물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탄산 시비를 할지 말할지 할 때 결정할 때 식물도 봐요. 식물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안 넣어요. 아예. 식물의 상태를 봐서 식물이 충분히 내가 CO2를 넣었을 때 CO2를 소모할 만한 능력이 되냐를 판단하는데 여기서는 또 CO2 여기 뭐가 빠졌어요? 빠졌고 요건 또 볼게요. 요건 뭐가 빠졌느냐? 이거는 식물의 능력을 빼놓고 그냥 습도하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요.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빼놓고 얘기한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볼게요. 온도가 있고요. 습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공개폐도요. 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습도가 높아야 되고 그래야 기공이 열리고요. 온도가 높은데 습도가 낮으면 기공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기공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외부 환경과 식물체의 내부를 연결해주는 우리가 그런 고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공이 열렸다는 얘기는 외부와 내부의 환경을 연결해서 광합성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외부 습도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습도가 낮으면은 기공이 열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습도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광과 온도, 그 다음 습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맨 마지막으로 할게요. 왜냐면 기공이 닫힌 상태에서는 CO2를 공급할 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낭비가 더 크죠. 그러니까 CO2를 원활하게 완벽하게 이용하려면 어때요? 광과 온도가 맞은 상태에서 습도를 통해서 기공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과 온도와 그 다음에 기공, 습도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가 빠졌다고 했어요? 식물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광이 예를 들어서 건조하고 온도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뿌리가 너무 좋아. 그럼 어때요? 물을 흡수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아도 식물체가 뿌리가 좋다고 하면은
식물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건강한 나무들은 그만큼 더 낮은 습도에서 기공을 열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기공개폐도는 이거 단순히 이건 식물체의 일반적인 얘기고 사실 여기에 식물의 건강, 뿌리의 발달 경우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것들을. 일반적으로는 토경보다 수경이 기공의 열 확률이 더 높아요. 뿌리 근권이 더 좋고 근권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공의 개폐 정도를 얘기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기공이라는 거는 우리 컨트롤 밸브다. 뭐냐? 광합성의 컨트롤 밸브이자 증산의 컨트롤 밸브이자 온실의, 그러니까 온 식물체 에너지 균형의 바로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래 온실의 수분 균형의 중심이기도 하고 온실의 식물체의 수분 균형의 또 중심이기도 해요. 바로 이 기공이 바로 CO2의 또 중심이기도 하죠. 이 안에서 햇빛과 물을 증발시켜서 여기서 물에서 뭘 따와요? 수소기를 떼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에서 C를 떼우고 해서 여기서 뭘 만들어내요? 동합성 산물을 만들어내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기공이 바로 이 세 가지 균형의 중심이 바로 기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온실을 운영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공의 개폐 정도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이것들을 기공의 개폐 정도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동화산물의 규정을 얘기하면요. 동화산물의 규정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일치되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생산과 소비를 하는데 생산과 소비가 어때야 돼요? 생산보다 소비가 많으면 식물체가 죽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저희 집에 가셔갖고 화장실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사에서 죽어요. 왜 죽어요? 동화산물 광합성을 안 했는데 소모하니까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화산물이라는 거는 생산과 소비의 규정이 맞아야 되는데 최적의 생산을 위해서는 바로 많은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소비가 적정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소비가 이루어지냐면요. 동화산물이 사용이 안 되면은 잎에 멈추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내가 광합성을 많이 했어요. 광합성 산물을 하나 여쭤볼게요. 광합성을 했으면은 그 양분이 낮에 이동할까 안 할까요? 누가 질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낮에 광합성 산물이 이동돼야 안 돼요? 이동이 된다. 그럼 밤에는 되냐 안 되냐? 밤에도 된다. 낮에 광합성 중에서 일부가 이동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0-30%가 이제 밤에 이동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낮에 광합성을 한 것들을 이동을 하는데 낮에 못한 것 중에 20-30%를 밤에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광합성물이 이동되지 않고 잎에 남아버리면요. 두꺼운 세포벽과 이런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고 새로운 이파리를 만들므로써 광합성 약물의 낭비가 잎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잎에서 광합성 산물이 남아 돌아요. 지금 내가 어젯밤에 이동 못 시켜서 잎에 남아 있어요. 낮에 광합성을 할까 안 할까요? 낮에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광합성한 거를 빨리빨리 이동시켜야 돼요. 뿌리로 보내고 잎으로 보내고 과일로 보내고 행정적으로 보내서 빨리 소모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양분이 남아서 그 광합성 산물을 광합성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동화산물의 균형을 얘기를 할 때 그날 광합성 한 것들은 그날 밤에 초저녁까지 전부 다 이동이 완료가 돼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1학기 때도 배우셨지만 환경 관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밤에 온도를 빨리 떨어뜨려 했어요? 천천히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천천히 떨어뜨려 했죠. 특히 생장점 온도 어떻다고 했어요? 보다 높아야 된다고 했죠. 바로 여기 있다. 동화산물의 잎파의 온도가 생장점 온도가 빨리 떨어지면은 양분의 이동이 멈추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것이 낭비라는 거죠. 세포벽을 쓸데없이 만들어 버리거든요. 동화산물의 균형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세스는 동화산물이라는 건 이제 이화산물과 생장. 볼까요? 이화는 뭐예요? 호흡이를 말해요. 호흡. 그 다음에 생장은 토마토 만들고 이파리 만들고 뿌리 만드는 거 우리가 건물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장을 우리가 건물중이라고 하고요. 위치는 소스와 싱크로 나는데요. 소스는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것들. 싱크는 뭐예요? 광합성을 먹는 것들. 싱크와 소스로 나는데 보면은 소스 중에서 이제 소스는 잎이죠. 싱크는 과일과 꽃보로 얘기하는데 여기다 가로치고 또 있어요. 뿌리도 뭐예요? 싱크의 소스예요? 뿌리. 싱크죠.
광합성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죠. 어린 잎은 뭘까요? 어린 잎. 어린 잎. 요만한 이파리. 싱크일까요? 소스일까요? 소스예요. 왜 그러냐? 싱크예요. 왜 그러냐면 요 놈들이 이 자체가 광합성을 하지만 얘가 뭐래요? 성장을 하죠. 광합성 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할 때 싱크라고 하면은 바로 과일과 꽃봉오리, 어린이 뿌리를 우리가 전부 다 싱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격 관리할 때 보면 어린잎 관리하라고 어린잎 저격을 시키라고 하거든요. 왜 어린잎을 제거하느냐? 어린잎은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자기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잎을 저격함으로써 얘를 사용하지 않고 그 어린잎이 커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여줌으로써 내가 약광기 때 보다 많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싱크에는 바로 광합성보다 호모노가 많은 애들, 광합성을 아예 하는 애들, 그러니까 과일, 꽃봉오리, 뿌리, 어린잎들 이런 것들. 또 그 장애잎은 뭐예요? 장애받은 잎. 장애받은 잎도 싱크일 확률이 높아요. 장애받은 광합성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광합성을 못하는데 호흡은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싱크죠.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또 싱크일까? 건강한 잎인데 처박혀 있어요. 어디에? 햇빛을 못 보는 곳에. 그럼 뭐예요? 싱크의 소스예요? 싱크죠. 햇빛을 못 보면 그건 다 싱크예요. 광합성을 못하면 싱크예요. 전부 다. 근데 얘가 광합성을 안 하지만 살아있으면 뭐예요? 얘도 혹시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저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싱크들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싱크들을. 쓸데없이 딱 봤는데 햇빛을 못 보는 이파리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싱크들이죠. 싱크 전부 다 제거하죠. 어린잎도 제거하고. 기후요인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빛과 온도, CO2, 습도 등이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빛과 온도, 그다음에 습도, CO2가 서로 맞아줘야 된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온실에서 제가 지난 균형점 잡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아까 전 시간에 내 온실에서 광합성의 최저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규정. 왜냐면은 영양생장은 뭐예요? 과일로 이파리를 키우는 것들, 줄기를 키우는 것들, 뿌리를 키우는 거 영양의 생식이에요. 뿌리를 강하게 만든다. 영양의 생식이에요. 뿌리를 강하게 만든다. 영양이에요, 영양. 내가 뿌리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영양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뿌리가 약해요. 그럼 어때요? 화방을 없애버리죠. 그럼 화방을 없애냐고 뭐 영양으로 한 거, 생식으로 한 거요? 영양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이 뿌리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여쭤게요. 주양의 편차를 크면 생식으로 가요,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죠. 근데 뿌리 발달시키려면 주양의 편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리고 과일을 따주고 그러면 바로 영양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영양 생식간의 규정을 얘기한다, 이것들을. 그래서 영양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생식을 못 가지 하게 하고 서로 중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과 생식을 우리가 균형을 잡는 방법이 이게 사실은 토마토하고 오이 재배가 왜 어려울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양과 생식의 규정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영양과 생식의 규정을 맞추면은 과채료의 생산성이 극대화돼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져요. 이것들이요. 오이도 그렇고. 근데 이 규정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딸기 같은 거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파리가 이만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중앙아시아 쪽에 그 농림부 사업을 받아갖고 연구 사업을 갔었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키르기스탄 갔더니 그 고려인 농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나무는 무지하게죠. 이파리가 이만해. 꽃은 없어. 꽃은 다 떨어져. 꽃은 열렸는데 꽃이 있는데 꽃이 다 착화가 안 된 꽃들이에요. 나무는 이만해요. 왜 그럴까요? 햇빛이 없는데 햇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파리가 커지겠죠. 그러면 영양생 생식을 규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랑 딸기 이파리를 7장 가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그 키르기스탄은 우리나라 겨울광의 50%예요. 근데 거기다 7장을 가져갔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한국 방식으로 재배하면? 같은 광량이 반인데 이파리가 7장이면은 식물 입장에서는 야 잎을 빨리 더 키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과일이 어떻게 돼요? 과일이 착화가 안 되거나 작아지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그러면 거기는 보강을 하면 좋은데 보고 전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파리를 4장으로 줄이고 과일을 우리가 7, 8개, 9개 따거든요. 5개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확이 된대요. 뭐예요 그러면? 바로 이 규정을 맞춘 거죠. 뭘로 규정을 맞췄어요? 잎의 개수로 규정을 맞춘 거죠. 만약에 내가 보강등이 있으면 보강을 설치해서 규정을 맞출 수도 있지만 내가 환경으로 제어가 안 되면은 잎을 제거함으로써 규정을 맞춘다는 거죠.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잎을 잘라줘서 규정을 맞추기도 하고요. 오이도 영양생자로 치우치면 잎을 잘라버려요. 이것들 마찬가지로. 제일 쉽거든요. 잎을 자르는 게. 제일 쉬워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여기까지만 딱 끝날 것 같아요. 식물은 물리적 대상이냐 생리적 대상이다. 이거 또 반복되지만 우리가 그 단파장 복사, 장파장 복사 대류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뭐 주고받을까요? 주변 사물과. 식물체가 있으면은 주변 사물과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 단파장이 있고 장파장인데 단파장을 뭘 얘기할까요? 저 단파장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단파장이라고 불러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 장파장 뭘까요? 우리가 말한 적외선들 있죠. 적외선을 갖다가 우리가 장파장 복사라고 불러요. 대류는 아시다시피 공기를 우리가 대류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 우리가 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포지티브는 우리가 식물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포지티브. 그러니까 내가 식물체의 체온이 증가할 때는 포지티브고요. 반대로 내가 온도가 떨어지면 네거티브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식물의 에너지를 직접 측정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방법도 써요. 우리가 뭘 쓰느냐? 온실내에 피조메타라든가 넷센서를 설치해 갖고요. 온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계산해 갖고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도 계산해요. 아무튼 식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는 네거티브, 늘어난 건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한다. 또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인적과 방출이 식물의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 당연한 거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은 나가는 것보다 많으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나가는 게 많으면 떨어지겠죠, 온도가요. 그러나 식물체에서는 실제로 식물의 온도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과일의 온도가 안정적일까요? 잎의 온도가 안정적일까요? 잎의 온도가 안정적. 잎은 온도가 일정해요. 왜 일정할까요? 바로 증산에 의해서 온도가 변화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낮에 온도가 과일의 온도가 제일 높아요. 밤에는 과일 온도가 제일 차가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아침에 일출되고 나서 제가 우리 학과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야, 우리 온실은 내가 조언 받은 것 같은데 했더니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온실은 13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하고선 제가 아이언 온도로 찍으니 해가 뜨고 9시에 쟀는데 과일의 온도가 9도야. 그럼 뭐예요? 9도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일의 온도는 공기 온도의 최저 온도와 맞붙어요. 근데 식물체 온도는 안 그래요. 잎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역시 과일의 온도는 태양열을 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한낮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과일은 실제로 잎은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수 증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식물은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증산해야 된다. 양분 흡수하고 증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연면시비로 양분 흡수할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연면시비로 되긴 되는데 어떤 성분은 아예 안 되고요. 어떤 성분은 일부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실에서 작물을 키우는 가장 키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한번 내가 학기 초에 얘기했었는데 입에 물을 안 묻히려고 우리가 온실에서 키운다고 했죠. 연면시비는 뭐 잎에 물을 묻히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가져야 할 게 모든 양분은 지하에서 올라가야 된다. 뿌리를 통해서 흡수돼야 된다. 이것들이. 여기서 이제 쭉 생리적 대상 물리적 생리적 대상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증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간 증산도 일어나야 되고 주간 증산도 일어나야 돼요. 야간에도 계속 증산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증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증산을 통해서 양분이 흡수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높은 태양 복사를 해서 냉각을 해서 증산을 일으키는 흡수하는 것보다는 적게 증산한다. 뭐냐면은 에너지가 너무 높잖아요. 이게 에너지를 받았는데 증산 에너지보다는 그러니까 증산하는 것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상태냐면은 안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500W의 에너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700W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1시간 동안 2.5리터를 증발해요.
근데 내가 2리터만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500리터가 모질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00리터만큼, 2리터만큼만 물을 증발시키고 500와트는 나머지 500리터 물을 0.5리터를 증발할 양은 뭘 하느냐? 자기 체온을 높여서 공냉식으로 가요. 그때는요. 공냉을 통해서 공기 온도를 통해서 나의 체온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이때 도장이 발생해요. 왜냐? 식물체의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장이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체온이 높아야 식물로 공기로부터 냉각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 이용량에 맞도록 증발을 제한해야 된다. 이걸 바로 수분 균형이라 한다. 뭐요? 물 이용 능력에 맞게 증발을 제한한다. 증발을 제한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바로 차광이죠. 아니면은 아랫잎을 따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물의 만큼 증발 영역을 제한한다. 증발이라는 거는 햇빛을 받는 만큼이라고 하거든요. 햇빛 들어오는 만큼인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햇빛을 들어오는 만큼이긴 맞는데 햇빛이 입에 닿는 만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차광을 통해서 절대 광량을 줄여줄 수도 있고 잎을 제거함으로써 뭐래요? 이파리가 햇빛을 적게 볼 수도 있죠. 잎을 잘라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체 이파리 개수가 줄어들므로써 뭐예요? 햇빛을 덜 보게 되고 증산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바로 이 얘기를 바로 우리가 수분 균형이라 얘기한다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 플랜트 인퍼먼트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너무 훌륭한 책인 게 뭐냐면은 이거를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이런 글로 표현해줘 갖고요 교육하기 너무 쉬워. 이것들 보면 입에 쏙쏙 들어올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플랜트 인퍼먼트를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우고 나면은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신화로 원예 기술사 시험 보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후배가 이 플랜트 인퍼먼트 한 거 공부하고 가서 그 신월 기술사는 원예 기술사는 구술 시험이 있거든요. 그 구술 시험에서 그냥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갖고서 이제 한 학기 동안 하고 모듈라는 건 다른 자료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내일 오늘 화요일이죠. 월요일이죠. 저랑은 목요일 날 볼 거고 목요일 날 자 그랬구나. 금요일 날 보겠네. 금요일 날 수업이 또 있겠네.